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미스터리하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소설과 영화,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 벼슬을 거부하고 산골에서 우주의 원리를 탐구한 철학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조선 최고의 기생이자 당대 최고의 여류 시인이었죠. 바로 화담 서경덕과 명월 황진이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스승과 제자였을까요? 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말로도 규정할 수 없는 영혼의 동반자였을까요? 오늘은 역사 속에 흩어진 기록들을 모아서 두 사람이 나눈 교감의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조선 최고의 판무 파탈이 10년 면벽 수행 중인 고승도 무너뜨리고 왕족까지 말에서 굴러떨어지게 만든 그런 여인이 여러분을 유혹하러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이죠. 그런데 서경덕은 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500년 전 송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본격적인 서경덕과 황진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황진이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서경덕이 왜 그토록 대단한 인물로 칭송받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마산의 지족선사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1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절 밖을 나가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끊어냈다고 알려진 분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분을 생불,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승, 수행의 달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황진이가 이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말 그럴까?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담하죠? 10년 수행한 스님을 시험해보겠다니요. 하지만 황진이는 정말로 천마산을 찾아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황진이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동원했다고 해요. 그녀의 빼어난 미모,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특유의 지적인 대화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족선사는 그날 밤 파괴를 하고 맙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수행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속담이 하나 탄생합니다.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혹은 10년 세월 도로아미타불.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것이 한순간에 허사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 말이 바로 지족선사와 황진이의 일화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년 면벽 수행한 스님도 하룻밤에 무너뜨린 황진이입니다. 그런데 서경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서경덕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게 가능했던 걸까요? 지족선사 이야기만으로는 황진이의 위력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주인공은 벽계수라는 왕족입니다. 세종대왕의 증손자로 정사품 종친의 벼슬을 가진 양반 중의 양반이었죠. 벽계수는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황진이가 이 소식을 듣고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는 곱게 단장을 하고 말을 타고 벽계수가 지나가는 길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조를 읊기 시작했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여러분, 이 시조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연 풍경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중의적 표현입니다.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그 왕족의 이름이기도 해요. 명월은 밝은 달이라는 뜻도 되지만 황진이의 기명기생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조를 현대어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벽계수님이시여 그렇게 빨리 가시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한번 가시면 다시 오기 어려운데 이 명월이 빈산에 떠 있으니 쉬어가시면 어떠세요? 벽계수는 이 시조를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왕족이
그것도 말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황진이의 재치와 매력이 대단했다는 증거죠. 지족선사는 10년 수행도 소용없었고 벽계수는 왕족의 체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승려도 왕실의 피를 이은 귀족도 황진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경덕만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서경덕은 정말로 황진이의 유혹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을까요?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서경덕의 문집에는 황진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가집들,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책들에는 서경덕이 황진이를 그리워하며 지었다는 시조들이 등장해요. 물론 학자들은 이게 후대 가객들이 지어낸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7세기 이전의 시조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 작자가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들은 굳이 서경덕이 황진이를 그리워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어쩌면 당시 사람들도 서경덕이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겉으로는 덤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황진이를 좋아했을 거라는 추측이 500년 전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서경덕과 황진이는 조선판 썸 관계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서로 마음이 있지만 쉽게 표현하지 않는, 아니, 표현할 수 없는 관계. 신분의 차이, 학자로서의 체면, 그리고 무엇보다 서경덕 자신이 추구하던 철학적 이상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서경덕이 목석 같은 사람이라 비인간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족선사와 비교하면서요. 지족선사는 인간적으로 무너졌는데 서경덕은 너무 냉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서경덕은 냉정했던 게 아니라 황진이를 더 깊은 방식으로 사랑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육체적 관계가 아닌 영혼의 교감으로요. 여러분, 송도삼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성의 가장 빼어난 세 가지라는 뜻인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박연폭포, 서경덕, 그리고 황진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송도삼절을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황진이 본인입니다. 스스로를 송도의 세 가지 절경 중 하나로 꼽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자기 홍보, 셀프 브랜딩의 달인이었던 셈이죠.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단순히 자만심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황진이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이라는 천민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재능과 매력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 문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류했죠. 그런 자부심이 송도삼절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황진이가 송도삼절에 서경덕을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박연폭포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서경덕은 학문과 인품의 고결함을, 그리고 자신은 예술과 아름다움을 대표한다고 본 거예요. 황진이는 서경덕을 송도, 아니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선택 자체가 황진이가 서경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경덕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황진이가 왜 그토록 서경덕에게 끌렸는지, 그리고 서경덕이 왜 그토록 특별한 인물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서경덕은 1489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서호번은 수의부이라는 하급 무관직에 있었는데 크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죠. 그래서 서경덕은 무려 13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한글을 배운 셈이에요. 조선시대 양반과 자제들이 보통 5, 6세부터 천자문을 떼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걸 생각하면 서경덕은 정말 늦은 출발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서경덕은 스승 없이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8세에 대학을 읽고는 경물치지, 즉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알매 이른다는 개념에 깊이 빠져들었죠.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서경덕은 어느 날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그것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새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 소리의 원리는 무엇인지, 왜 특정한 시간에 우는지,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관찰하고 사색했던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과학자적 태도죠.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실제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편찬한 세계 철학사에서는 서경덕의 철학을 유교, 계통의 유물론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경험론적,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철학자였던 겁니다. 서경덕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19년, 그러니까 서경덕이 31세 때 현량과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량과는 조광조가 추진한 제도로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추천만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었어요. 말하자면 특별 채용을 제안받은 거죠. 그런데 서경덕은 거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연산군의 폭정 이후 중종 반정이 일어났고 개혁파인 조광조 세력과 훈구파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죠. 서경덕은 이런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그는 개성화담이라는 곳에 서재를 세우고 연구와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호 화담이 바로 이 지명에서 따온 거예요. 꽃화의 연못담, 꽃이 핀 연못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죠. 12년 뒤인 1531년 서경덕이 43세 때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으로 식년 생원시에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2등 7위로 합격했어요. 한 번도 관직에 나가본 적 없는 43세의 독학학자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적으로 합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서경덕은 벼슬을 포기합니다.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시험은 봤지만 실제로 관직에 나가는 건 자신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수석 합격하고도 취업 안 하고 연구만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경덕의 철학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와 기입니다. 이는 원리, 법칙 같은 추상적인 것이고 기는 물질, 에너지 같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조선 성리학자들은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퇴계이왕이 대표적이죠. 원리와 도덕이 먼저이고 물질은 그 다음이라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가 더 근본적이라고 보았어요. 서경덕의 이론에 따르면 기가 모이면 물질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태어가 됩니다. 태어는 기가 아주 희박하게 퍼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중요한 건 흩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고방식이 매우 현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비슷하지 않나요? 물질은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개념이요. 500년 전 조선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또한 서경덕의 철학은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이었어요. 불교처럼 내세를 추구하거나 윤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종달새 울음소리 같은 일상적인 현상에도 하루 종일 몰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황진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황진이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황진사의 서녀라는 설이에요. 서녀라는 건 첩에게서 태어난 딸을 말하죠. 하지만 기록을 추적해보면 이 이야기는 19세기에야 나타납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인 허균의 성소부부고에서는 황진이를 맹인의 딸이라고 소개해요. 그 후 10 내지 20년 뒤의 기록에서는 어머니 현금이 빨래를 하다가 지나가던 남자에게 물을 건네줬는데 다시 받아 마신 물이 술로 변해 있었고 사랑에 빠져 황진이를 낳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0년 후의 기록에서는 더 신비로워져요. 한 소년이 진영금을 희롱하자 태기가 있어 황진이를 낳았는데 사흘 동안 향내가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출생설화가 점점 더 신비롭게 각색된 거예요. 확실한 건 황진이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모법이 있어서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되었어요. 황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기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황진이는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했고 시, 서예, 음악에 모두 재능을 보였어요. 당시 기생들이 춤과 노래를 위주로 배웠다면 황진이는 학문적 소양까지 갖춘 요즘 말로 올라운더 엔터테이너였던 겁니다. 황진이가 기생이 된 계기에 대해서도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15살 때의 일입니다. 동네의 한 총각이 황진이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 번 보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상사병에 걸렸어요. 총각의 집에서 황진이 집에 중매를 넣었지만 황진이의 어머니가 거절했습니다. 아마 신분 차이 때문이었을 거예요. 기생의 딸과 결혼하는 건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 총각은 상사병이 깊어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상여를 메고 가는데 황진이의 집 앞에서 상여가 갑자기 멈췄어요. 아무리 밀어도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 사이에서 황진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관을 어루만지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총각의 혼이 황진이의 위로를 받고서야 비로소 떠날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이 사건 이후 황진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나는 평범한 여자의 인생을 살기 어렵구나. 그리고 스스로 기생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후대에 각색된 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96년 김택령의 저작에서야 나타나는 이야기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관 모티프는 온달, 설화나 중국의 신여총 설화에서도 나타나는 동아시아에서 흔한 설화 유형이에요. 하지만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죠. 사람들은 황진이가 자의로 기생이 되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주체적인 여성이었다고요.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지족 선사를 파괴시키고 벽계수를 말에서 떨어뜨린 황진이가 다음 타깃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서경덕이었어요. 당시 서경덕은 송도에서 가장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벼슬도 안 하고 화담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황진이는 이 사람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 수행한 스님도 무너뜨렸는데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도 무너뜨리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황진이가 서경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매력을 동원해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미모, 재치, 지적인 대화, 예술적 감성, 지족 선사와 벽계수를 무너뜨린 바로 그 무기들이죠. 그런데 서경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덤덤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경덕의 수양이 정말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의 철학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했거든요. 태어에서 하늘의 뜻에 따라 실체가 이루어지므로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의 수양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서경덕이 황진이를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황진이를 아름다운 여인, 유혹의 대상으로 봤지만 서경덕은 황진이의 지적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먼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유혹보다 정신적 교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해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경덕도 감정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자로서의 체면, 신분의 차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때문에 스스로를 억제했을 수도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됐든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깊이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인간이었으니까요. 지족선사는 10년 수행으로도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고 벽계수는 왕족의 권위로도 마음의 동요를 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경덕은 평범한 옷을 입고 시골에 살면서도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분에게서 배워야겠다. 그렇게 황진이는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혹하러 갔다가 제자가 된 거예요. 드라마틱한 전개죠? 어떤 학자들은
이 관계를 조선판 플라토닉 러브라고 부릅니다. 플라토닉 러브는 육체적 관계 없이 정신적으로만 교감하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서경덕과 황진이의 관계가 정확히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육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거죠. 황진이는 서경덕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 철학적 사고방식,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녀의 시조들이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서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경덕과 황진이 사이에 끌림이 있었다면 그건 단순히 외모나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두 사람에게는 깊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 다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서경덕은 양반 출신이지만 벼슬을 거부하고 제야에 남았어요.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나가지 않은 건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었죠. 황진이는 천민 출신 기생이지만 당대 최고의 문인,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속한 계층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어요. 둘째, 둘 다 독학으로 자신을 완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경덕은 스승 없이 혼자 공부했고 황진이 역시 타고난 재능에 스스로의 노력을 더해 최고의 시인이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비슷했죠. 셋째, 둘 다 기존 체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경덕의 주기론 철학은 당시 주류인 주리론과 충돌했고 황진이의 삶 자체가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와 여성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둘 다 반항하였던 거죠. 어쩌면 서경덕과 황진이는 서로에게서 자신과 같은 아웃사이더를 발견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 그런 동질감이 두 사람을 이어준 건 아닐까요? 황진이가 남긴 시조들을 보면 그녀의 내면 세계가 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시조를 들어볼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로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현대어로 풀면 이런 뜻이에요. 겨울 동짓달에 기나긴 밤을 한 허리 잘라서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날 밤에 그 밤을 꺼내서 구불구불 펼치겠다. 시간을 잘라서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쓰겠다는 발상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에요. 시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기다림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조가 서경덕을 생각하며 쓴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시를 쓸 수 있었던 건 황진이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이자 사상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장에 서경덕의 가르침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1546년 서경덕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가 물었어요. 지금 심정은 어떠신지요? 서경덕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살고 죽는 이치는 깨달은 지 오래여. 그래서 마음이 편해. 이 한마디에 서경덕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평생 우주의 원리, 기의 순환,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 철학에 따라 평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철학대로라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기가 모이면 물질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태어가 된다고 했잖아요.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과정일 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다시 모일 수도 있는 거죠. 사후 1575년 서경덕은 우의정에 추중되었습니다. 평생 벼슬을 거부했던 그에게 사후에야 조정이 최고 관직을 수여한 거예요. 율곡이이가 선조 임금에게 서경덕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추중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이는 서경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의 공부법을 꼭 본받을 것은 아니지만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나아가 스스로 얻은 것이 많아서 문자로만 익히고 말 학문은 아닙니다. 요즘 학자들은 성현의 학설을 모방해 말할 뿐 마음으로 터득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독학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세운 서경덕에 대한 존경이 담긴 평가죠. 서경덕이 세상을 떠나자
황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황진이는 기생일을 접고 은둔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온갖 문인, 학자들과 교류하던 황진이가 스승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슬퍼서? 아니면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저는 황진이가 서경덕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서경덕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요한 마음이었잖아요. 화려한 기생 생활을 정리하고 은둔한 건 어쩌면 황진이 나름의 수양이었을 수도 있어요. 황진이의 무덤은 현재 북한 장단군 남정현에 있습니다. 묘비명은 한글로 명월 황진이의 묘라고 되어 있고 북한에서도 유적으로 지정해서 묘역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죽어서도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서경덕의 묘와 황진이의 묘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서경덕의 묘는 개성시 용흥동에 있고요. 살아서도 완전히 함께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죽어서도 따로 묻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서경덕과 황진이는 정말로 만났을까요? 사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야사, 그러니까 공식 역사가 아닌 민간 전설에 가깝습니다. 허균의 성소부부고 황진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데 이때 황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최소 50년은 지난 후에요. 서경덕의 문집에는 황진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황진이의 시조 중에도 서경덕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것은 없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후대에 구전되면서 만들어지고 각색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거짓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과 전설적 진실은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는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5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고 사랑해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서경덕과 황진이의 관계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육체적 욕망을 초월한 정신적 교감, 신분을 뛰어넘는 지적 동반자 관계,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은 존경.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희망.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게 아닐까요? 서경덕은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토정비결로 알려진 이지함이에요. 이지함도 스승처럼 독창적인 사고를 했는데 농업과 상업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농상병진론을 주장했죠. 조선시대의 상업을 천시하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획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외에도 박순, 허엽, 박지와 양사원, 한백겸 등 쟁쟁한 인물들이 서경덕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허엽은 허균, 헌안설원의 아버지예요. 한백겸은 조선주역연구의 1인자로 꼽히고요. 서경덕 학파의 특징은 스스로 깨닫는 것을 중시했다는 점이에요. 스승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서경덕 자신이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방식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친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화담학파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붕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이 각자 다른 당에 흩어졌거든요. 박수는 서인, 허엽은 동인. 이런 식으로요. 통일된 학파를 유지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버린 거예요. 또한 서경덕의 주기론 철학은 퇴계 이황의 주리론과 충돌했고 결국 율곡이이가 이와 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면서 조선 철학의 중심이 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서경덕은 선구자였지만 완성자는 되지 못한 거죠. 재미있는 건 서경덕이 후대에는 도사로 각색되어 전해졌다는 점이에요. 성리학을 연구하는 철학자였는데 어느새 도수를 부리는 신선 같은 존재로 변한 거죠. 전우치 설화에서 서경덕은 도술의 대가로 등장합니다. 깽판 치고 다니는 전우치를 굴복시켜서 선계로 데려가는 역할이에요.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서경덕은 도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2009년 영화 전우치에서는 김윤석 배우가 화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반전으로 악역이에요. 12지 요괴 중 양요괴가 서경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평소 인격자로 묘사되는 서경덕을 완전히 비틀어 놓은 각색이에요. 왜 서경덕이 도사로 변했을까요?
아마 그의 철학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일 거예요. 주기론이니 태어설이니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종달새 울음소리를 하루 종일 탐구했다거나 황진이의 유혹도 뿌리친 초인적인 정신력 같은 이야기는 쉽게 신비화될 수 있었죠. 백성들은 서경덕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했어요. 어려운 철학자 대신 신비로운 도사로. 그렇게 서경덕은 민간에서 신화가 되었습니다. 황진이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기생은 천민이었어요. 공식적으로 높이 평가받기 어려웠죠. 하지만 근현대에 와서 황진이는 재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황진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황진이가 정말 위인인가? 기생이었는데? 라는 의견이요. 사실 위인의 정의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라를 구하거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만 위인이라면 황진이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 예술적 성취도로 보면 황진이는 분명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의 시조가 교과서에 실리고 수능에 출제되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잖아요. 흥미로운 건 북한에서의 평가예요. 북한의 국가원수까지 지낸 국문학자 김두봉은 황진이의 무덤에 헌화하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국문학자로서 황진이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건데 나중에 숙청당할 때 이게 빌미가 되었대요. 일국의 국가원수가 기생년의 무덤에 절을 했다니 라면서요. 물론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겠지만 황진이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양면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서경덕과의 관계 외에도 황진이의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시인 소세양과의 계약 연애입니다. 소세양이 황진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30일 동안만 함께하자. 30일이 지나면 깨끗하게 헤어지자. 요즘 식으로 말하면 기간 한정 연애, 일종의 계약 관계를 제안한 거죠. 황진이가 동의했고 두 사람은 30일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30일이 되었어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세양이 무너졌습니다. 30일 동안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깨끗하게 헤어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황진이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연장을 요청했다고 해요. 이 일화가 보여주는 건 황진이의 매력이 단순히 외모나 기술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30일 동안 함께하면서 소세양은 황진이라는 사람 자체에 빠져들었던 거죠. 지적인 대화, 예술적 감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만의 독특한 인격. 그런 것들이 소세양을 무너뜨린 겁니다. 반면 서경덕은 달랐어요. 황진이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소세양처럼 육체적 관계를 원한 게 아니라 정신적 교감을 추구한. 그래서 황진이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건지도 모릅니다. 서경덕과 황진이의 이야기는 왜 5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을까요? 소설, 영화, 드라마, 웹툰. 정말 다양한 형태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에 현대인들이 공감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신분을 뛰어넘는 관계예요. 양반 학자와 천민기생. 조선시대에 이보다 더 큰 신분 격차가 있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신분이 아닌 정신적 교감으로 연결되었어요. 지금도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관계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죠. 둘째, 플라토닉 러브예요. 요즘은 연애하면 당연히 육체적 관계를 전제하잖아요. 하지만 서경덕과 황진이는 그런 관계 없이도 깊은 유대를 맺었어요.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어쩌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셋째, 자기 결정권을 가진 여성 주인공이에요. 황진이는 조선시대 여성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주체적이에요. 스스로 기생이 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누구를 만날지 선택하고, 스스로 배움의 길을 택해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성. 현대 페미니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캐릭터죠.
세 남자를 비교해 볼까요? 황진이를 만난 세 남자의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지족선사 10년 수행의 스님, 황진이의 유혹에 하룻밤 만에 파괴,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 벽계수 왕족, 황진이의 시조 한 수에 말에서 굴러 떨어짐,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지 못함, 서경덕 제학자, 황진이의 유혹에 덤덤하게 반응, 대신 스승이 되어 정신적 교감. 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지족선사는 욕망을 억압했어요. 10년 동안 면벽 수행하면서 욕망을 강제로 눌렀던 거죠. 하지만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폭발하죠. 그래서 황진이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벽계수는 자신의 지위에 의존했어요. 왕족이라는 신분, 권위가 그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황진이의 재치 앞에서 권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서경덕은 달랐어요. 그는 욕망을 억압하지도 권위에 의존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욕망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의 철학이 그랬거든요. 기의 순환, 생성과 소멸의 자연스러운 흐름. 욕망도 기의 한 형태이고 그것을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면서 다스리는 거죠. 어쩌면 서경덕은 황진이에게 끌림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관계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족선사나 벽계수와 달리 무너지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서경덕과 황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적 기록은 부족하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후대에 각색된 것들이니까요. 어쩌면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느냐보다 왜 5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고 전해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서경덕과 황진이의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신분을 뛰어넘는 교감, 육체를 초월한 사랑,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희망. 5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꿈꿔왔던 거예요. 화담, 꽃이 핀 연못, 서경덕이 은거하며 후학을 가르쳤던 그 장소의 이름이에요. 황진이도 그 연못가를 걸었겠죠. 꽃을 보며 시를 지었을지도 모르고 서경덕의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세계를 열었을지도 몰라요. 500년 전 화담의 그 연못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단 때문에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아마 아직도 꽃이 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꽃들 사이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속삭이듯 전해지고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의 가장 아름다운 플라토닉 러브, 서경덕과 황진이의 이야기였습니다.